안녕하세요, 김부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고정관념을 날려버리는 5분 철학 오프너라는 책입니다. 줄리아 드 피네스가 지었고요, 이나무님이 옮겼습니다. 줄리아 드 피네스는 1979년생, 철학을 전공했고요, 인력관리 전공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5년간 헤드헌터로 일했는데, 재밌는 건 프랑스 5에서 철학으로 고정관념을 깨달아라는 시리즈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전설적인 코미디 배우의 손녀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어떤 코미디 역발상을 배워서 그런지 철학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철학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 쉽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했어요. TV에서 이걸 시리즈로 방영을 했고요. 줄리아 피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문제 삼으며 모든 사물을 새롭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제 창의성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원전 고대 로마 유적에서 발견된 라틴어 문구에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명제는요. 자, 로마의 유적에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와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인간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발견하고 발명해온 저력은 바로 새롭지 않은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 저도 이제 영업을 하고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얼마나 새롭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설득을 바라보는 시각,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을 때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느 프레임으로 봤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철학적인 의미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적 상식을 뒤집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날려버리는 5분 철학 오프너.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의심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데카르트에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에게 배운 것 같아요. 현실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심 그 자체만은 의심할 수 없죠. 맞네요. 누군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말할 때 수사학에서는 이 표현을 플레오나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플레오나즘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서 강조하는 화법이죠. 무언가를 보려면 당연히 눈으로 봐야 되니까 구태여 눈으로 봤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냥 내가 똑똑히 봤다고 되는데 내 두 눈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구태여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냥 봤다 그러는데 우리의 눈은 귀, 코, 입, 피부와 같은 다른 4가지 감각기관과 마찬가지로 외부 세계 현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가 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을 지각한다고 얘기해요. 지각한다고? 다른 것으로 세상을 지각한다? 그 다른 것이란 과연 뭘까요? 이 데카르트는 한 덩어리의 밀랍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밀랍. 그러니까 이제 꿀벌이 벌집을 만들 때 몸 밖으로 분비하는 물질이죠. 옛날에 이걸로 이제 양초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 데카르트가 벌집에서 이 밀랍을 잘라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자, 데카르트는 노란색의 단단하고 차가운 밀랍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냄새도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밀랍을
냄비에 넣고 열을 가하니까 색깔도 형태도 달라집니다. 고체가 아니라 따뜻한 액체로 변하죠. 향긋한 냄새도 나요. 양초를 예를 들어볼게요. 비슷하죠. 자, 그러면 눈으로 본 게 맞아요? 조금 전에 눈으로 본 거는 딱딱한 거였어요. 지금은요. 과연 그거를 내가 봤다고 자, 밀랍은 고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스 큐브에 물을 붓고 냉장고에 냉동칸에 넣어뒀다가 꺼내면 얼음이 되죠. 단단하고 투명하고 차가운 얼음이 돼요. 근데 과연 그 전에는 이게 얼음이었나요? 물이었잖아요. 액체였잖아요. 우린 그것을 과연 내가 본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우리는 근데 딱딱한 밀랍도 밀랍, 액체 밀랍도 밀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음도 물이잖아요. 얼음 물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없죠. 그냥 물도 물이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우리 아는 거죠. 그럼 다른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정신입니다. 나는 얼음이 조금 전에 물이라는 것을 녹아내리는 밀랍이 조금 전에 단단했던 밀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추론했기 때문입니다. 내 감각은 그건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그게 정신이죠. 내 두 눈으로 봤으니까 확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내 감각기관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죠. 왜냐하면 내 눈은 매번 사물을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이죠. 맞네요. 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랍에서 우리의 미각과 후각과 시각과 촉각이 지각한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나 그것이 밀랍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확실하도 믿지 않은 것들이 믿었지만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시각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담배를 보면 그 담배에서 느낄 수 있는 냄새, 이런 촉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소음, 푹시푹시한 거 이런 촉감이 전달이 돼요.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척자 버클리는 각각의 감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몰리뉴가가 제시한 그 유명한 맹인의 수수께끼를 예로 들거든요. 자, 몰리뉴는 친구인 존 노코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천적 맹인의 시각과 촉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분이 이제 안과 수술을 받아요. 자, 눈을 떴어요. 자, 이 사람은 동그라미, 직육면체, 삼각형을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건지 알잖아요. 만졌을 테니까. 우리는 그러면 삼각형과 동그라미와 직육면체를 봤을 때 그것을 이건 삼각형이다. 직육면체다. 라고 눈으로 봤을 때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처음으로 시각을 얻은 맹인은 정육면체, 구면체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럼 무슨 얘기죠? 과거의 촉각의 경험은 시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사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만지고 봤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하지만 그 사람은 만졌지 보질 못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버클리는 만약에 촉각과 시각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시각을 통해서 촉각의 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촉각을 통해서 시각의 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이 실험의 결과에서는 인간의 오감은 서로 연결돼 있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 버클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소리와 하나의 색이 동시에 내 정신에 전달되면 그것들은 상상 속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이 서로 닮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이야기는 웃기네요. 자, 이번에 이야기는 취향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휴미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취향. 어떤 사람은 힙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피카소의 그림에 영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가장 위대한 음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취향은 그렇게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휴미인데요. 휴미는 비록 취향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거의 모든 사람이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합니다. 모차르트는 나이와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이가 천재적 음악가로 인정합니다. 휴메네스는 2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인류 고유의 고전 작가예요. 호메네스. 이런 사례들은 어떤 사람들이 같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이 취향은 단순히 우리가 받은 인상에 갈린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뭔가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뭔가 히트하는 곡에는 뭔가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도 그래요. 뭔가 인기 있는 많은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보편타당한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피카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따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어떤 그림은 우리 집 거실에 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서 그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면 화가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림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럴 때 나는 그 그림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취향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이 옳다고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각자의 취향은 각자의 몫이지만 취향은 만들어집니다. 학습화됩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세련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자, 휴문은요, 우리의 판단이 마치 시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시계도 현재의 시각을 알려주지만 아주 정교한 시계는 초단위 이하의 시간까지도 표시해서 지극히 미세한 차이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이 Like a Virgin보다 좀 더 고상한 취향의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